네,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윤호중 비대위 체제로 전환됩니다. 어떤 쇄신책을 꺼내들지 궁금한데요. 비대위원으로 합류한 최이배 전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최이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몸도 마음도 참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비대위원직 왜 수락하셨어요? 제가 이제 민주당에 입당한 지 3개월이 되었는데요. 예. 아무튼 이런 중책을 맡은 것이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비대위원이 결국은 비상한 시기에 우리가 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맡았는데요. 제가 밖에서 민주당이 들어오기 전에 야당 의원으로서 이렇게 민주당을 바라보고 정부 여당을 바라봤던 여러 가지 그 비판할 지점들, 예. 반성할 지점들이 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이번 대선 기간에 좀, 그 반성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 다시 우리가 짚어보고, 네. 민주당이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고자 합니다. 자, 이제 그 갈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정당 혁신도 있을 것 같고, 정치 혁신도 있을 것 같고, 정책 혁신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 좀 당 이야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 당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민주당이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높은 지지율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대선에 패배한 이유는 네. 결국은 지금 민주당의 평가를 봤을 때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많이 얘기하고 있죠. 네. 그 외에도 인사 실패, 내로남불, 불공정, 오만, 독선, 독주, 갈라치기, 편가르기 이런 아주 부정적인 말들이 다 민주당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많은 지지자들이 떠났고 국민들이 마음을 민주당에 대해서 닫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비대위 기간 동안에 우리 민주당이 반성하고 사과할 점들을 좀 하나씩 짚어드리고 네. 그 반성을 딛고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변화와 정책 대안을 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당내 쇄신이나 또 정치개혁 과제나 또 대선에서 약속했던 사안들도 우리가 또 추진하는데 또 동력을 마련하려고 하죠. 자, 조금 전에 이제 그 부동산 문제를 예를 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이걸 어떤 그 정당 혁신과 좀 연결을 지으면 네.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둘러싸고 당 내에서 언로가 열리고 그래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없어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실패로 갔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가장 저는 핵심이 시장에 대한 무시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누구나 집을 한 채 갖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집을 갖게 되면은 집값이 오름으로써 그게 재산의 어떤 증식 수단도 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국민들의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다 나쁜 마음이다라고 오히려 국민들을 비난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런 태도가 국민들의 이제 마음을 잃게 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불로소득 환수나 투기 근절이라는 부동산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집값 안정과 주거 복지로 목표를 삼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공급을 확대하는 대책들도 나오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반적인 우리 민주당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좀 반시장주의적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비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반시장주의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근데 일각에서는 그럼 또 이런 그 반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적 지향에 있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뭐가 다르냐 이런 반론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는 민주당이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이나 가상자산 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같은 것도 시장의 어떤 입장을 제대로 저희가 수용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받은 비판들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책들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실패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일일이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반성을 하면 예. 국민들이 이제 민주당이 입장이 바뀌는구나, 태도가 바뀌는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실 거고 예. 그런 과정에서 보다 좋은 대안을 저희가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장 아마 이제 그 첫 번째 현안, 정책 현안으로 떠오를 게 여가부 문제일 것 같은데. 네.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그 기자들 앞에서 여가부 폐지 입장을 거듭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박지현 전 뭔가 부위원장을 지금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위촉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여전히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이 민주당에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요. 예. 물론 이제 윤석열 당선자께서도 계속 폐지를 말씀하시지만 솔직히 기존의 여성가족부의 모든 기능을 없앤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조직법을 이제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기존의 여성가족부 안에 있는 이제 성평등과 관련된 업무와 기능은 당연히 부처가 좀 변경이 되더라도 정부 부처 내에서 여전히 존재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부분은 결국 이제 새로운 정부와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끊임없이 이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이제 타협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선 과정에서 여가부 폐지를 하면서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런데 좀 대중적으로 각인된 구도는 여가부 존속이냐 양성이라고도 불리고 성으로 보니까 미평등위원회 설치냐 이런 식으로 대립구도가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거를 만약에 새로 만든다면 여가부 폐지는 수용할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입장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뭐 저는 그 정도는 우리가 그 유연성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성평등이 추진돼야 되고 그런 기능을 하는 정부 부처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부처의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에는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 대화 설득을 통해 타협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주당이 그 구조적 성차별의 여전히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그 기능이 중요하지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어제 또 여성 할당제와 관련해서 자리 나눠먹기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표현까지 하면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는데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말씀대로 그 구조적 성차별을 이제 없애기 위한 노력으로서 결국 법안이나 정책으로 이제 논의가 돼야 될 텐데, 예. 뭐 당연히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지킬 건 지켜 나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네. 국민들에게 평가받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비대위 차원에서 어떻게 이제 입장 정리가 될지가 좀 주목거리인데, 예를 들어서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이 지금 위원님의 이런 견해를 동의할 수 있을까요? 뭐 솔직히 아직 얼굴도 못 뵀는데요. 네. 오늘 처음 뵐 텐데 만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우리 비대위 차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원내에 계신 이제 의원님들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우리가 활발한 토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민주당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토론과 그런 타협의 과정들을 이제 만들어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윤호중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이제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이재명 후보의 공약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특검 도입 같은 대장동 특검 도입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그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정치 개혁 부분입니다. 예. 아시겠지만은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 개혁으로서 이제 다당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렸고요. 이거는 170석을 가진 우리 민주당의 어떤 약속이기도 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 지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방선거를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그 지방의회의 선거구제 개편 같은 논의는 3명 이상 선출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차기 정부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이제 추경도 아마 추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민주당도 함께 우리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자영업자들의 이제 지원이나 보상 등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조해서 보다 좋은 정책으로 그런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위원님이 포함된 비대위 그 면면을 놓고 특히 윤호중 그 위원장이 이끄는 부분에 대해서 당 안팎에서 이거 갖고 되겠냐? 그다음에 윤호중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선 패배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런 목소리는? 뭐 당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더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또 비대위가 더 그래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뭐 일부 의원님들의 그런 또 비판들이 있지만 그게 또 다수의 의견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은 뭐 이재명 후보를 또 이렇게 거론하시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솔직히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이지 않은 대안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비대위가 또 수습을 해서 하나된 모습을 또 보여드려야겠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그 대선 패배로 가장 힘든 분이 아마 지금 후보 본인일 텐데요. 네네. 뭐 경선부터 본선까지 거의 1년을 쉼없이 달려온 분에게 물리적으로 육체적인 그 좀 휴식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후보에게 뭔가를 요구한다거나 또 역할을 벌써 기대하는 것은 좀 상식적이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또 그 적절하게 본인이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한 후에 역할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또 그런 부분 당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역할을 맡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아침 조간에 이제 쏟아진 몇 개 뉴스 현안이 불거진 게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좀 입장 좀 여쭤볼게요. 예. 일단 첫 번째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좀 사실관계 확인은 좀 필요합니다만 김부겸 현 총리에게 이 총리직 유임을 그 제안을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사실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저는 뭐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 인수위원장으로 지금 안철수 대표를 이제 또 같이 하게 되는데 뭐 이런 모습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연합하는 정치를 보이려는 노력 좀 존중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진짜 김부겸 총리를 유임을 시킨다고 하면 뭐 그거 역시 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총리는 내각을 구성할 때 재청권을 갖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또 그 권한을 주면서 하는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실질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뭐 이 정도 평가. 그런데 지금 김부겸 총리는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적 판단할 사안은 또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에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진짜 국민의힘이 대연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에 손을 내민다면 그게 단순히 사람 한두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의 정책과 또 국민의힘의 정책들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일종의 정책 협약을 통해서 그런 걸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을 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진정한 연정이고요. 그런 논의까지 같이 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 한두 사람 쓰는 걸로 되진 않고. 그러면 총리 유임의 조건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라고 보십니까? 조건입니까?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그 정부가 현 정부입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그다음에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현재 수감돼 있는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까지 포함해서 이 3명을 오는 17일 가석방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가석방 조건에 맞는다면 누구나 그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지난번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할 때는 이제 그런 기준들을 막 변경하면서 억지로 끼워 맞췄다라는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자세하게 그 최경환 전 의원이나 뭐 장충기 전 실장 등에 대한 그 수감이 얼마 정도 됐는지, 60 형기를 얼마 맞췄는지. 예. 최지성, 장충기 두 사람은 60%를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최경환 전 예. 경제부총리는 80%를 넘겼고. 예. 뭐 그런 수준이면은 충분히 이제 그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논의한 바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그 부분은 그렇게 개별적으로 좀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 뭐 그런 분들을 그 가석방 위원회가 또 무조건 거부한다는 것 자체는 또 그 이제 만들어 놓은 현행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또 맞추지 않는 또 억지를 부리는 걸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은 있는 규정에 따라서 충분히 논의되고 진행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발만 더 나아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MB 사면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석방하고 사면은 질적으로 완전 다른 내용이죠. 예.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이미 그 대선 과정에서도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지 않는다 또는 그리고 부적절하다라는 평가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 더 여쭤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보도는 그 이주열 한은 총재 임기가 이제 조만간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인사권을 현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데 현 정부가 그 차기 한은 총재 지명권을 윤석열 당선인한테 넘긴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기 대통령에게 지금 넘긴다라는 것이므로 이거는 좀 뭐 일방적으로 한쪽이 진행하기보다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양자 협의하에 예, 합의 그렇죠. 볼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만일 이제 그 국가 전체 운영의 틀에서 그 한국은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만일 다음 정부가 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정책의 어떤 부처로서 보는 시각으로 그 총재를 임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 정부가 충분히 좀 타협을 통해서 좀 제어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좀 양쪽 합의가 낫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입의 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